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부가 터져나갔습니다. 이날은 일왕의 생일이자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일본군 고위 장성과 민간인이 모인 축제 현장. 그곳을 피로 물들인 25청년의 이름은 윤봉길. 그런데 이 테러의 현장에 폭탄만큼이나 충격적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폭탄을 도시락과 물통 모양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락에는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사를 앞두고 그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해주어. 오늘은 조회수 100만 이상을 보장하는 윤봉길 의사의 불꽃 같은 삶과 그가 남긴 마지막 도시락의 의미를 파헤쳐봅니다. 1930년대 초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극에 달았고 자금은 바닥났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암살과 파괴를 통한 의열투쟁이었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농촌 계몽운동을 하던 25세 윤봉길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상하이에 왔습니다. 김구 선생은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윤봉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후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일본이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대대적인 전승 기념식을 연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행사는 일본군 수뇌부가 총집결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김구 선생은 윤봉길에게 폭탄 투척 임무를 맡깁니다. 폭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통 모양의 폭탄으로 투척용, 다른 하나는 도시락 모양의 폭탄으로 자결용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중국인 폭탄 전문가가 특별히 제작한 고성능 폭약이었습니다. 거사 당일 아침, 김구 선생과 윤봉길은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자신의 시계를 꺼내 윤봉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60달러짜리인데 자네 시계는 2달러짜리 아닌가? 이제 곧 자네는 60달러짜리 시계를 찰 자격이 생길 걸세. 윤봉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시계는 이제 1시간도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시계는 앞으로도 오래오래 쓰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시계를 교환했습니다. 이 시계 교환은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윤봉길의 남은 시간을 샀고 윤봉길은 김구 선생의 미래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윤봉길은 폭탄을 든 채 홍커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복장으로 위장하고 경계를 뚫고 연단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행사는 일본 국가 재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연단에는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르 등 일본의 최고위층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순간 그는 물통 모양의 폭탄을 연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연단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라카와 대장은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시게미스 공사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고위 장성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축제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폭탄 투척 직후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후에도 그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웠다. 너희가 우리를 침략했으니 나는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의 의연한 태도는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윤봉길 의거는 단순한 테러를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중국 국민당 총통 장제스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는 기사생할 수 있었고 이후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윤봉길의 희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생명줄을 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한 인간의 지극히 사적인 슬픔이 있었습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앞두고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 유서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교육이자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이 편지는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편지, 바로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아내에게 두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윤봉길은 거사를 위해 폭탄을 도시락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도시락은 내 아들들에게 전해주오. 그 도시락을 보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오. 이 부탁은 윤봉길이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가져간 도시락은 폭탄이었기에 아들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평범한 아버지의 사랑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탄이 아닌 평범한 도시락을 싸들고 소풍 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윤봉길의 마지막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윤봉길은 체포된 후 일본으로 이송되어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32년 12월 19일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형으로 순국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5이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인들은 그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묻어버렸고 심지어 그 위에 쓰레기를 버려 묘지조차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일본의 잔혹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한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렸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해방 후 그의 유해는 어렵게 발굴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는 아비의 뒤를 따라 일생을 독립을 위해 바쳐라. 강보에 쌓인 아기들에게 독립투사가 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것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위대한 희생의 증거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단순히 일본 고위층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알린 선언문이었고 절망에 빠진 임시정부에게 내려진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그 도시락은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했던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사랑을 상징하는 슬픈 유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여 윤봉길 의사의 불꽃 같은 삶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웅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